우리 그 식도암 환자입니다. 식도암 사이즈가 거의 이게 간인데 간하고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죠. 그 서울대병원에서 2주 남았다고 했던 환자입니다. 수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동네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떤 병원에를 들어가가지고 그 병원에서 큰 기대 안 하고 이분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월 24일 날 이분이 2달을 넘겼습니다. 제가 암 환자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 건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자율신경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모든 통증 환자들 중에서 가장 좀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잘 해내기만 하면 굉장히 그 환자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인데, 통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암과 자율신경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이 처음 시작할 때 그 통증을 주로 하는 병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그 통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는 모든 통증 치료에 대해서는 대구 시내에서는 알려질 만큼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통증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통증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통증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어깨가 굳어서 오신 유방암 환자분들이라든지 또는 다리가 시리고 저려서 오신 자궁암 수술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 치료하다 보니까 내가 이분들의 통증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암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그 불안,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대학 병원에서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을 다 케어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통증을 잘 케어하고 또 자기의 앞으로 남은 삶을 좀 평화롭고 좀 정말 사는 것처럼 좀 살 수 없을까, 그런 데 대한 고민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 병원에 대한 기획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모시게 된 그 소화기내과 권태영 교수님은 이제 주로 내시경이나 그 다음에 복부, 그러니까 소화하고 관련되는 그런 쪽에 또 암을 많이 보셨던 분이라서 아마 우리 병원의 암 환자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그 소화기 쪽의 암이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특정 암만 딱 정해놓고 꼭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환자들이 더 모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어쩌면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뇌신경 쪽입니다. 우리가 그 암 환자도 그렇고 점점 더 나이가 많아질수록 많아지는 병이라서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암보다도 환자들이 더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답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치매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암보다 치매를 더 무서워합니다. 치매가 된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라서 마치 자기가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가족들이 봤을 때도 분명히 우리 부모님인데 겉모습은 비슷한데 뭔가 느낌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성구 일대에서 치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워낙 오랫동안 환자들을 잘 케어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노년기 질환, 파킨슨이라든지 또는 치매라든지 그런 다양한 노년기 질환에 대해서 우리 님이 또 케어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과들이 조합이 되게 됐는가? 이제 통증과 암에 대해서는 재활의학과, 그리고 우리 통증학과 오늘 합류하신 이시백 교수님, 그리고 우리 여기 참석 못하셨지만 그 백은숙 원장님이 가정의학과인데 그 암과 그리고 기능의학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그 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또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서 우리 또 소화기 내과하고 협진하면 더 좋은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화기 내과는 당연히 그 수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화기의 검진에 대해서는 우리 권태형 교수님이 담당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뇌신경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앞으로 잘 케어를 해주실 겁니다. 이제 소화기 내과하고 암하고는 또 기능의학이라는 데서 접점이 있고, 또 소화기 내과와 신경과는 노년의학이라는 데서 또 접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신경과에서 자율신경에 대한 검사를 다양하게 할 텐데, 그 신경과와 또 통증에서 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치료를 같이 협진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의학과에서는 이건 다 기존에 하던 것이긴 합니다만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우리가 6층에 운동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선수들의 컨디셔닝 이런 것까지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측만증 기존에 해왔던 그런 치료들도 우리가 앞으로는 운동센터하고 협력해서 좀 더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측만증 치료가 아주 재미있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6층에서 운동과 함께 해나간다면 아이들도 더 즐겁게 측만증 운동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바로 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지금 모토로 생각하는 것은 암 환우들이 물론 치료가 잘 돼서 깔끔하게 끝난 분들이라면 참 좋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지친 암 환우 분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드리고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앉아 있고 같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은 워낙 간략한 내용들이라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4년도 대한민국 암 환자 현재 치료의 문제점,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이 병원이 준비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잘 치료가 된 분들한테는 우리 병원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만의 행복한 암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포장해서 아무리 음식이 맛있더라도 플레이팅도 중요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담아서 전달할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암 환자 치료는 대학병원의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하거나 항암하거나 방사선 치료. 또 그 다음에 요양병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요양병원에 가면 식사도 맛있고 또는 공기가 좀 좋은 데서 좀 쉬어갈 수도 있고 뭐 영양제도 좀 맞고 그렇긴 하지만 치료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암 요양병원들 제가 몇 년간 많이 다니면서 봤는데 야 진짜 내가 암이 걸렸을 때 여기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치료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대학병원에서의 이런 세 가지 치료가 타이밍이 잘 맞으면 참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거나 또는 항암제는 이제 그 유전자 타입이 또는 호르몬 수용체 타입이 잘 맞아서 이렇게 그 면역 치료나 표적 치료를 해가지고 부작용 없이 잘 치료가 되면 매우 좋은데 그런 사람들 숫자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항암제도 그 부작용 없는 항암제를 쓸 수 있는 사람 비율이 15% 남짓.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은 좀 힘들죠. 결국은 옛날에 쓰던 그런 세포 독성 항암제라 그래서 암 환자도 잡고 내 세포도 잡고 좀 힘든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잘 맞으면 좋은데 방사선 치료도 꽤나 부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하는 동안에도 환자분들이 체력이 고갈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환자분들이 겪는 고통이죠. 암세포 죽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 떨어지겠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대학병원의 교수님들께서 이런 환자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내가 그때 잘 대처해 주겠다.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참 좋겠는데, 물론 우리 여기 계시는 그 권태현 교수님이나 이시백 교수님 같은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법한데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뭐 췌장암 몇 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술은 지금 안 되고 항암제 이런 거 쓰셔야 됩니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암 환자들도 알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췌장암 4기래. 뭐 췌장에서부터 간으로 번졌대. 중간에 림프절도 뭐 부어있대. 그런데 항암제는 센 항암제를 써야 된대. 주변에서 들으니까 머리카락도 빠지고 뭐 혀도 다 궤양이 생기고 뭐 잠도 잘 못 자고 그런데, 그러면 암 환자들 어떤 느낌 들까요? 허망함? 절망감. 거의 절망감이 많습니다. 다 이미 치료도 하기 전에 다 살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거 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실제 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이런 분들의 감정을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환자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텐데, 직접 치료를 하지 않는 우리 행정 파트에서도 또는 또 영양팀에서도 이런 환자분들을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저도 잘 못하는 것이긴 한데, 의사들은 팩트를 얘기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뭐 평균 여명이 뭐 6개월입니다. 이런 거는 팩트긴 하죠, 팩트. 그런데 팩트만 얘기해서는 사람이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팩트보다 더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의 감정을 살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그 팩트를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용기를 가질 수도 있고, 내가 감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똑같은 말이라도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에게 팩트를 알려드리기 전에 이분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환자분하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티들하고 살면 힘들죠. 저도 약간 티에 가까워가지고 충분히 집에서 감정 공감을 못 해가지고 혼날 때가 많은데, 제일 먼저 팩트를 전달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감정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거 물어보고,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누가 이 감정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대부분 두리뭉실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은 그냥 외면하고 말아버립니다. 외면한다고 감정이 없어지나요? 감정은 표현하지 않고 자기가 해소하지 않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더 깊은 감정으로 암이 진행하는 것처럼 감정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분들,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을 볼 때 이 사람의 진단명을 딱 알려주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의사가 진단 안 해줘도 팩트로 진단해 주는 거는 AI가 할 날이 올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도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그런 시대에도 우리가 AI보다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감정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맞게 나도 목소리 톤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 눈을 잘 마주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 마주치지 않고 진단하는 교수님들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눈을 마주치고 얘기한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고 나면 환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췌장암 4기다. 그러면은 사실 뭐 3개월, 6개월 평균으로는 그런데 평균은 저는 이제 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물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알려드릴 때도 있는데 집요하게 묻지 않으면 웬만하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평균이라는 게 편차가 크면 평균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평균이 3개월인데 실제로는 3주만 살 수도 있고 3년을 사실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서 우리 뭐 자동차 부속품 같으면 연한이 정해져 있죠. 그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암이 비록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3개월짜리가 3주밖에 안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꼭 피하셔야 되고 막 굳이 집요하게 묻는다면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얘기하지 않고 환자분들한테 어떻게든 용기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것이 뭐냐면 저희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어떤 암 치료라도 암 환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면서 치료하진 않아요. 컨디션을 최대한 회복시키면서 하는 치료라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진짜 잘 살았다 하고 가실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치료가 이제 좋긴 한데 후유증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에 좀 지친 분들한테 우리가 희망이 되고 싶고 또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도 잘 받았는데 이제 암 환자분들은 내가 이제 한번 이런 큰 일을 겪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내가 앞으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사는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은 꼭 그런 병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우리 병원의 모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쉬어간다든지 대학병원은 일단 살려놓으면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은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요양병원도 잘 쉬었다 가면 요양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요양병원이나 대학병원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그 암 환자들의 삶, 진짜 건강하게 재발 없이 정말 안심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 우리 병원이 답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틀림없이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우리 그 식도암 환자입니다. 식도암 사이즈가 거의 이게 간인데 간하고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죠. 6.2cm. 그 서울대병원에서 올해 7월 7일 날 이제 2주 남았다고 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제가 마침 그 남양주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갔을 때 입원해 계셨어요. 그 동네, 자기 동네입니다. 자기 동네인데 뭐 서울대병원에서도 이분 물도 한 모금 못 삼키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2주 남았다 해도 뭐 이상할 게 없죠. 수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동네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떤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병원에서 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뭐 할 게 없다는데 이런 뭐 작은 병원에서 뭘 하겠나 큰 기대 안 하고 이분이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9월 24일 날 이분이 2달을 넘겼습니다. 2달을 넘기고 여기 보면 남양주에 있는 서울 온케어 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의원. 우리 같은 병원도 아니고. 근데 암 사이즈가 4.3으로 한 2cm 가까이 암 사이즈가 줄었고 이때 이분이 이제 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물은 그 전에 벌써 이미 드셨고 이제 특히 소화기 암은 2가지만 잘하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잘 먹고 두 번째가
잘 싸고, 소화기 암은 2가지만 잘하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죽이지만 드실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쪽 병원에는 CT가 없어서 엑스레이로 찍어봤는데 7월 7일 날은 암 사이즈가 이만했다가 9월 달에는 이만큼, 10월 달에는 이만큼, 거의 볼륨으로 치면, 부피로 치면 한 4분의 1 가까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식사도 하시고 이제 체중이 늘었습니다. 체중이 5kg나 체중이 늘었기 때문에 석 달 만에 체중 5kg 늘었으면은 이 소화기 암치고는 굉장히 잘 나가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분이 완치됐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은 아직도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죠. 그렇지만 2주 살면서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고 살던 사람이 3개월, 4개월을 식사도 하고 체중이 불고, 이분은 이제 2달 동안은 집중적으로 치료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외래로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루에 한 6시간씩 이제 우리가 드리는 고주파 온열 장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췌장암이고요. 이분은 항암제를 썼는데 항암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췌장암이 더 사이즈가 커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소매 사이즈가 이렇게 3.4 곱하기 한 2.4, 7월 달에 이런 분이었죠. 근데 이분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고 9월 달에 사이즈가 거의 재기 힘들 만큼 대폭 줄었어요. 이분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췌장암의 특이적인 종양 표지자가 CA19-9라는 건데, 이게 521에서 한 2달 만에 9.21로 거의 정상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종양 사이즈도 줄고 이 종양 표지자도 좋아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아까 남양주에서 봤던 케이스고요. 요거는 이제 수원에서 봤던 케이스인데, 이분도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이 한 3cm 정도, 여기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 췌장암이었고요. 여기 밑에 여기 쓸개가 부어가지고 황달이 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췌장 두부암 4기고 간, 부신 이런 데로 임파선에 또 전이도 되고 그랬는데, 이분이 45일간 한 달 반 동안 이제 온열 치료만, 고주파 온열 치료만 집중적으로 했더니 오른쪽에 이게 잘 안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암 사이즈가 췌장 쪽에서는 거의 많이 좋아지셨고, 담도도 뚫려가지고 이제 담즙 배출도 잘 돼서 황달도 좋아지고, 보면은 밑에 거 보면은 왼쪽에 거는 이게 희미하지만 간에도 전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간에서는 거의 다 사라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간의 왼쪽에 보이죠? 이렇게 빨갛게 칠해놓은 거, 이런 게 이렇게 사이즈가 줄고, 여기서도 군데군데 있던 게 여기서는 없고, 그러니까 간 위쪽에서 또 아래쪽에서 종양들이 사라지거나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분도 종양 표지자 검사가 많이 넘었던 게 1900대로, 또 235였던 게 55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이제 다 나았다고 완치다 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치료다. 우연히 간 병원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치료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런 개인 병원에서만 쓰는 건가 봤더니, 이제 서울 성모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의 장홍석 교수님도 이걸 쓰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데, 이런 고주파 온열 치료가 암 치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분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 장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73세 남성 간암 환자인데, 이분은 이제 간암 자체지만 림프절이 지금 덩어리가 배 한가운데 너무 커가지고 복통이 굉장히 심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방사선 치료와 함께 고주파 온열 치료를 했더니 효과가 좋았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방사선 치료를 워낙 오래 했으니까 방사선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서 암세포가 괴사되는 것도 잘 보이고, 진통제도 다 끊고 심한 통증이 없어서 잘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보고였습니다.
또 이분도 간암 환자인데 지금 여기 그 빨간 원에 보이는 것이 그 간 문맥이 막혀 있습니다. 이쪽 혈관이 막히면은 항암제를 쓰면 항암제가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간이 뭐 더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고주파 온열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처럼 이렇게 뚫려서 요거는 혈액이 잘 내려간다는 표시입니다. 여기는 위암 4기 환자분이고 간이나 폐에 전이됐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이만했고 림프절도 이만했었는데 여기 거의 잘 안 보일 만큼 줄었고 여기 림프절 쪽도 다 좋아진 거. 또 이분도 재발된 이제 위암 4기인데요. 부신에 전이됐던 분인데 여기도 사이즈가 이만했던 게 점점 줄어서 7개월 뒤에는 상당히 많이 사이즈가 줄고 통증이 좋아지셨죠. 암 환자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4기쯤 되거나 말기가 되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이 결국 통증입니다. 안 아파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잘 싸야 되고 또 잘 자야 되고 이 네 가지가 암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통증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결론을 이 그 논문에서 결론을 온열 치료는 고주파 온열 치료는 자연 친화적이고 일부 부주의 그러니까 이거를 배에다가 대는데 배에 밀착시켜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몸에서 떨어지면 약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주의에 의한 화상 말고는 통증도 없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이 병행 치료로 잘 쓸 수 있다. 아까는 이제 개인 의원에서는 단독 치료로 썼는데 여기는 대학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하고 주로 같이 많이 치료를 했었는데 그런 치료와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암 환자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받는 치료는 이것만 단독으로 해야 되나요? 내가 대학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치료와 같이 하게 되면 서로 뭐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성모병원에서 다 확인을 한 내용이니까 우리 치료가 대학병원 치료에 그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고주파 온열 치료의 특징이 이겁니다. 혈관을 늘어나게 합니다. 이제 그 고온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혈관이 늘어나서 혈류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데 정상세포는 그거를 튼튼해가지고 잘 흘려보내지만 암세포 주변에 있는 혈관은 약해가지고 그 혈관이 늘어나지를 않아서 파괴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괴사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에는 열을 가하면 늘어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암 조직은 그게 잘 안 돼서 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포들은 다 44도, 5도까지도 온도가 올라가지만 암세포는 41도만 넘으면은 파괴가 되면서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면 뭐 한 43도, 4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는 41도, 2도에서 암세포들은 파괴가 된다. 두 번째는 암세포가 이렇게 직접 파괴되는 것 외에도 신진대사가 증가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활성산소가 암세포 주변에 많이 생겨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양세포를 또 죽이는 작용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NK세포라고 해서 면역세포 중에서 암세포를 잡는 대표적인 세포가 있는데 이런 NK세포를 또 이 고열로 가열하게 되면 종양세포 주변에 이런 열충격 단백질이라는 게 나와서 NK세포의 힘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NK세포는 보면 활성도가 높을 때는 암세포하고 잘 달라붙고 활성도가 낮으면은 뭐 있어도 NK세포가 암세포를 잘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NK세포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활성도가 높은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주파 온열 치료 기계는 제가 몇 년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장비들을 봤는데
실제 환자들이 좋아진 케이스를 잘 보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도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리 외국산 장비고 이름난 장비라 하더라도 실제 환자가 좋아지지 않는데 구색만 갖춰놓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주파 온열 장비는. 근데 아까 여름에 갔던 그 병원의 케이스를 보고 좀 더 확인해 보게 됐고, 확인해 보니까 그 장비가 고려대에서 이제 돼지 실험, 살아있는 돼지 실험으로 이미 심부 온도가 41도, 42도 올라간다는 걸 확인한 그 논문도 있고 또 영상 자료도 있더라고요. 돼지가 사람 몸통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장비들은 기껏 실험한다는 게 뭐 쥐, 뭐 강아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사람한테 적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장비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 심부 열이 얼마나 올라가고 남아있는 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이런 거 다 확인을 했었고, 대체로 보면 한 40분, 50분 정도 되면 심부 온도가 41도에서 42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 42도 이상 30분 이상 유지가 돼야지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50분 정도 돼서 42도가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1시간 20분 이상 유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그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시간 반 이상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 1시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온도도 못 올리지만 온도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제대로 치료가 될 만큼 충분히 환자한테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암세포들은 이런 고온에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고, 뭐 다양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헝가리, 독일, 미국 이런 데서 들여온 외국산 장비들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환자분 케이스를 좀 달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주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온열 치료 방식이 뭐 안테나 방식, 전정형, 뭐 방사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장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그 방사선 고주파 온열 치료 장비입니다. 근데 해보니까 제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서 이제 실제로 실험이 잘 된 장비를 선택했고, 환자분들이 직접 좋아진 것을 눈에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장비는 이렇게 통전 방식이라 그래서 배에다가 고주파를 가하면 이거를 뚫고 지나오면서 이 안에 깊숙한 곳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그 방사형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은 여기 그 위에 냉각포가 있습니다. 냉각포. 냉각포가 있다는 거는 그거를 이제 뜨겁기 때문에 감싸야 되기 때문에 냉각포가 있거든요. 그걸 사람 배에다가 대고 있으니까 배가 당연히 뜨겁진 않습니다. 냉각포가 있어서. 근데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냉각포가 있다는 거는 바깥부터 뜨거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고주파 장비의 원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톨릭 서울 성모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장비라서 굳이 그 장비 치료를 위해서 서울까지 가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소중한 데 입고 사는 게 바로 산소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하루에 한 서너 명씩 이렇게 실신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산소 농도가 이만큼 낮아서 그렇고요. 사무실도 한 20.5%, 원래는 한 21%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 0.5%만 낮아도 머리가 띵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닷가나 깊은 산속은 저렇게 한 0.5%가 더 높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산소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리하다. 특별히 암 환자라면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장비도 국내에 그 고압산소 장비가 몇 군데 있긴 한데 좀 큰 업체가 두 군데고, 이 업체가 오랫동안 기술력을 유지해 왔다고 판단이 돼서 이 업체를 선정했고요. 모델로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업체 게 훨씬 이뻐 보였는데 이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모양이 덜해도 효과가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뭐 이런 노화, 줄기세포 치료, 뭐 다양한 치료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암 치료죠. 이분이 이제 바르부르크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암은 유전자 때문이 아니고 정상세포가 산소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라고 했던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 환자를 옛날에는 유전자에 변이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유전자 치료만 답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암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암은 유전자는 주로 이제 세포 핵에 있는데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대사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관점이 세포 핵에서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연구가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치료를 잘 하려면 이런 비싼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 외에도 우리가 대사를 잘 촉진시키면 정상적인 대사를 만들어준다면 암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대사에 제일 중요한 게 산소, 물, 그리고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제 암 치료에 사용된다는 것은 2019년도에 이런 분들이 노벨 생리의학상 받으면서 발표를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케이스인데 45세 남성 췌장암 환자였는데 고주파 온열 치료랑 고압산소를 병행해가지고 이 폴피리녹스라는 것은 이제 항암제 중에서 되게 독한 겁니다. 여러 개, 한 4개, 5개 이렇게 섞어가지고 쓰는 항암제라서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잘 또 안 되는 환자들 쓰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곤란한 환자를 고주파 온열 치료하고 고압산소 병행 치료해서 회복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유방암, 이분은 이제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 MRI에서 유방암이 확이 4cm짜리, 그 다음에 2.1 곱하기 2cm, 1.3 곱하기 1.2cm, 뭐 적지는 않은데 이런 암세포가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하자고 날짜를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조직 생검해도 분명히 유방암이 나왔고, 그래서 수술하자고 날짜를 잡아놓고 넉 달 만에 수술을 했는데 암세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송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진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암도 없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형사적인 문제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무리 봐도 MRI에서 또 조직 검사상에서 암세포가 분명히 맞았고, 실제 그 수술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암세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고압산소 치료만 했거든요. 물론 모든 환자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방사선 치료하고 나면 이렇게 그 장이 엉망이 됩니다. 막 출혈도 많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고압산소 치료하고 장에 그 점막이 회복됐던 그런 케이스고, 이분도 이제 자궁경부암인데 방광 출혈이 있었거든요. 방사선 치료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이런 산소 치료를 꽤 오랜 기간 했습니다. 이분이 2020년도 6월 달에 해가지고 뭐 맨날 수혈도 하고 그럴 정도였는데 몇 달간 그 고압산소 치료하고 난 다음에 혈뇨도 멈추고 이제 증상이 호전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뇌종양인데 손해성상세포종이라는 게 있고, 이분은 이제 완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워낙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이제 걷는 게 잘 안 됐죠.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격도 바뀌고 막 이러니까 거의 가족들이 간병을 포기했다가 고압산소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운동 능력, 혼자서 마트에서 카트도 끌고 다니고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있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압산소 치료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 병원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검증을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압산소 치료나 고주파 온열 장비 치료가 또 하나 좋은 게 둘 다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 치료하다가 좀 어려운 분들도 고압산소 치료나 고주파 온열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스포츠 재활하는데 회복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압산소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젖산이 빨리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불임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전체적인 그 염증이 줄고 혈액 순환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이 피로에도 좋고 불임도 해소된다는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병원이 이제 줄기세포 치료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줄기세포 치료에도 그 줄기세포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나도록 도와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분들이 그 대학병원이든 또는 기존의 요양병원이든 이런 데서 자기에게 딱 맞는 치료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의원도 갔다가 뭐 이상한 데도 갔다가 온데 다 돌아다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자기 삶의 새로운 기준을 잡는 그런 곳이 우리 병원이 되면 좋겠다. 물론 여기 세 사람 외에도 또 그 이시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 쪽으로는 아주 그 전문가시기 때문에 암 환자들 통증이 심할 때 또 암성 통증 케어도 해주실 거고 또 우리 신경과에서 또 필요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나 또 약물 치료로 암 환자분들 또 수면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김 원장님께서 그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을 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광면역 치료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발끝이 이렇게 처음에 새파랬죠. 이런 게 거의 한 22도에서 24도 고전후 됩니다. 발이 이렇게 차갑게 오신 분이 이제 광면역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7분 지나서 노랗게 12분 지나서는 빨갛게 이 정도 되면 한 35도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순환이 확실히 개선되고 손발이 따뜻해진 거를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순환이 안 돼서 그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말은 하기 쉽지만 실제 혈액순환 잘 안 되는 거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만 약 먹어도 잘 안 되고 사실 치료가 쉽지 않은데 그거를 아까 저런 광면역 치료가 이런 림프관 속에 있는 제3순환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몸의 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관을 지금 림프관 속에 있는 이 관을 프리모관이라고 부르는데 쉬운 말로는 제3순환계라고 부릅니다. 이 제3순환계가 림프관뿐 아니라 혈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엄청 발달해서 모든 게 다 알려진 것 같지만 뇌 속에서 찌꺼기들을 어떻게 청소하는지 그거 밝혀진 지가 10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림프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밝혀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원리는 서울대 그 소강섭 교수하고 국립암센터에 계시던 권병세 박사님하고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그 제3순환계가 장기에도 있고 혈관, 림프에도 다 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런 그림처럼 이게 관으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통통하게 되어 있는 소체라는 게 있는데 이 소체가 전체적인 프리모관을 온몸에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순환계 속에는 이제 줄기세포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골수보다 30배, 100배 정도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암세포를 잡는 데 적용을 해보자. 두 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약 한 7년 전에 서로 같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소강석 교수님이 그렇게 연구하다가 2년 만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권백세 박사님은 그 연구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더 크게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 여기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이어지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그 광단백질이라고 해서 빛을 쐬면 우리 눈 말고도 피부로도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 빛에 민감한 수용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수용체들을 이용해서 치료에 응용해보자 하는 것이 광단백질 의학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이거는 아주 첨단 의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 의학이 아직까지 현실에 쓰이기는 한계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광면역 치료가 피부에다가 빛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밑을 통해 가지고 전달돼서 그 림프관이나 혈액까지 저런 프리모관을 통해서 자극을 통하면 그렇게 전신적인 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 백 박사님이 케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우리 병원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치료는 이렇게 전체적인 혈관 순환을 뚫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걸 넣어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혈관이 뚫려 있지 않고 림프관이 뚫려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게 공급이 안 되니까 첫 번째는 길을 뚫고 두 번째는 산소, 좋은 산소를 공급하고 세 번째는 이런 고열을 넣거나 또는 좋은 영양소들을 비타민 C를 포함하는 그런 영양소들을 집어넣어서 암을 치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병원 그 랜딩 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권해보시면 돼요. 대학병원은 일단 예약하면은 몇 달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려고 서울까지 가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일단 여기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요. 물론 타이밍 맞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수술해야죠. 항암도 자기하고 유전자형이 잘 맞으면 항암도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그게 다 안 맞을 때라도 희망을 잃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아까 고압산소 치료라든지 고주파 온열 치료라든지 이런 걸로 암세포도 잡고 그 다음에 면역도 같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고함량 비타민 C라든지 또 우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자율신경 치료를 통해 가지고 몸 전체적인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치료를 해나갈 겁니다. 또 운동도 암 환자들의 삶의 그 길이와 질을 좌우하는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까지 우리 병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식이치료하고 심리치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아까 고압산소 얘기는 했었고요. 이제 이 고주파 온열 치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런 암은 치료하면 잘 낫겠다 싶은 암은 어떤 쪽의 암이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암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암종을 치료하면 제일 잘 나을 것 같습니까? 지금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케이스 중에서 제일 많았던 암들이 어떤 암이었어요? 췌장암도 있었고 또 대장암 또 식도암 또 위암도 있었고 또 간암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요 암들 다시 볼까요?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간암, 식도암 다 뭐하고 관계가 됩니까? 소화기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권태현 교수님이 잘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화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덩어리가 있는 암들 특별히 더 잘 치료가 됩니다. 유방암도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잘 치료가 되고요. 실제 우리 지금 유방암 4기인데 치료하시는 분이 진단받은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수술은 할 수 없고 항암 치료를 권유받았는데 항암 치료가 세포 독성 항암제라서 너무 받기 싫어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치료 2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그분이 항암을 2번 했어요. 처음에는 입맛도 없고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처음부터 들었대. 입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머리카락 빠질 거니까 머리를 짧게 밀어라. 그렇게 얘기를 다 들었대요. 근데 완전히 밀지는 않고 짧게 깎았어요. 근데 2번 하는 동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일하러 나가요. 일하러.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뭐 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는 치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 돈이 가치 있는 곳에서 나오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런 환자분들의 삶을 돌봐주면 그분들의 삶도 좋아지지만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우리 병원 이제 식이치료 이제 12층 이 자리에 그 푸드 테라피 코너가 같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이 또 이런 음식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담아서 그런 분들이 잘 먹고 또 잘 자게 잘 먹고 잘 자는 거는 우리 그 권태현 교수님하고 또 우리 김미숙 원장님이 이제 돌봐줄 거니까 저하고 이시백 교수님은 안 아프게 그렇게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2번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1551에 7582.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안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